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준비한 자산관리와 실전 투자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돈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하는데 돈 공부도 해야 한다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공부의 필요성과 돈 공부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가요? 시대가 많이 변하긴 하였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돈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돈을 밝힌다며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말 돈을 밝히면 못 쓰는 것일까요? 돈을 밝힌다는 것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돈에 대해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돈을 밝히는 사람을 속물 취급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공부하는 것을 눈치 보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질서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유교가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교는 돈보다는 도덕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돈이나 재물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탐욕과 탐식을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 바로 사, 농, 공, 상입니다. 사, 농, 공, 상은 직업에 따라 계급을 구분한 것인데 선비, 농민, 장인, 상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네 종류의 직업이 주축을 이루어 나라가 돌아갔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을 여기에 맞춰 포괄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인이 가장 낮은 계급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쌀이나 장인이 생산한 도자기도 결국 상인에 의해 시장에서 사고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이나 장인은 실제 무엇인가를 생산하지만 상인은 본인이 무엇인가를 직접 생산하는 것 없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은 상인을 얄밉게 보고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비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인을 장사치라고 낮춰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상인은 오늘날로 보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마트가 없으면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척이나 불편해질 것입니다. 상인은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아도 돈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러한 상인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정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세계적인 부자들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알만한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왼쪽부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입니다. 이들은 부자라는 점 말고도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에서 기원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입니다. 유대인은 단순히 민족적인 의미로만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현재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앤디 워홀 등 예술계, 금융계, 과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사업 활동과 경제적 성공을 통해 돋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외에도 유대인 출신의 많은 기업가와 부자가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유대인들이 혁신적인 사고와 위험을 감수하며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돈 공부를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은 아기가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동전을 쥐어주며 저금통에 저축하는 습관을 가르칩니다. 저축하는 통과 기부하는 통을 따로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저축 습관과 기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설사 돈을 관리하다 실수해도 자신이 책임지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라난 유대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 관리와 경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유대인은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을 쥐어주고 함께 시장에 가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돈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일터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부모의 일터에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장사하는 것을 돕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 이익과 분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또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쓰는 지혜를 몸소 가르칩니다. 또한 가족의 식사 시간에도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곤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남자만 13세, 여자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 축하 선물로 성경, 손목시계, 축의금을 받습니다. 성경을 주는 것은 지금부터는 부모님의 중간 역할 없이 신과 독대할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라는 뜻이고, 손목시계는 약속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일생의 종잣돈으로 독립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스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돈 관리를 하도록 훈련하는 셈인데, 아이가 자라 독립할 때는 성인식 때 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했던 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 아이들은 돈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철저한 경제관념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문화와 교육으로 다져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고 돈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돈에 대한 철학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돈을 밝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밝히지 않고 돈을 잘 알지 못하면 돈을 잘못 쓰게 되고 돈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은 죄이지만 돈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죄악시하게 되면 오히려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 죄악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돈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돈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돈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가치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절히 기부하고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돈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모르고 낭비하고 탐욕스럽게 쟁취하고 무시하면 돈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히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규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과 원리를 보통 무슨 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거대한 경제 질서입니다. 즉, 돈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잘 알고, 잘 다루고, 잘 벌고, 잘 쓰고, 잘 투자하고, 잘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 욕심을 내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을 먹는 일도 결국에는 돈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라면 면발부터 스프까지 만들지 않은 이상 누군가가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을 대신 만들어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라면을 만든 사람은 배가 고픈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 기꺼이 라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라면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라면을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만든 라면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은 시장에서 사고 팔립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사용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물론 어쩌면 돈이 없어도 생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 삶은 무척 불편하고 고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시장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고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욕심을 부려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기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커다란 대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야의 크기만큼 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도 종이컵 이상의 물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돈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만큼의 돈만 그 사람에게 담긴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돈그릇을 키워야만 합니다. 요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도 결국 자신의 돈그릇만큼의 돈만 손에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을 받았다.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의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호텔에 묵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사진을 찍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의 모습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랑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여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랐고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 얼마 안 가서 돈이 바닥났다. 그는 더 이상 호텔에 묵을 수도 없고 비행기 표를 살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잃어버렸다. 그는 낯선 나라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울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절약하고 투자하고 기부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돈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탕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김민수 씨가 10억이나 되는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까지 갉아먹게 된 것은 결국 김민수 씨가 가진 돈그릇이 종이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결국에 그 사람의 수중에 남는 돈은 종이컵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민수 씨처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종이컵마저 쏟아지는 물을 견뎌내지 못하고 찢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돈그릇부터 키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명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돈 그릇은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부모가 쥐어주는 수저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수저일뿐 돈 그릇은 결국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돈 그릇이 종이컵밖에 되지 않는다면 딱 그 정도만큼의 돈만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반대로 흙수저 밖에 물려받지 못했지만 본인 스스로 돈 그릇을 커다란 호수만큼 키운다면 콸콸 쏟아지는 폭포가 아니라 졸졸 흘러내리는 수도꼭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돈 그릇을 부지런히 키우지 않은 죄를 짓고 스스로에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돈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돈 그릇의 정체는 바로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돈을 다룰 줄 안다는 결국 돈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여기 늑대개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늑대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늑대개를 제대로 다룰 줄만 안다면 늑대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쉽고 빠르게 데려다주는 썰매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늑대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습성이 있는지 등 늑대개를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늑대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돈도 야생의 늑대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수중에 있지 않은 돈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돈이 들어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돈이 흘러다니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이 거래되는 곳이 시장이고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돈은 항상 여기서 저기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시장에서 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돈은 시장에서 나에게 흘러들어와 다시 시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때 나에게로 들어오는 돈을 수입이라고 하고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돈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입 중에 일부를 쓰지 않고 나에게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돈은 항상 시장에서 흘러다니고 있고 나는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양과 나에게 빠져나가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갖추어야만 우리는 돈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조절하려면 당연히 돈의 흐름부터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에게 얼마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했는지 기억하나요? 돈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맨 뒷자리 숫자 0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똑같은 돈입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수입과 지출이라는 돈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작 한 달 동안 몇십만 원의 돈의 흐름도 파악 못한다면 몇백, 몇천만 원의 돈의 흐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가진 돈 그릇의 크기가 고작 몇십만 원도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돈도 다룰 줄 모르면 큰 돈은 절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보다 잡기 수월하듯이 작은 돈은 큰 돈보다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작은 돈부터 흐름을 파악하고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점점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돈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난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당장 용돈 기입장을 사야 할 때입니다. 용돈 기입장은 나의 돈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일기를 쓰면 당연히 좋을 일이지만 사실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용돈 기입장은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일입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돈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고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조절하고자 노력한다면
늑대개가 썰매개가 되듯이 나는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의 힘을 내 것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용돈 기입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작은 일인 듯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본인의 돈의 흐름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 그릇을 키우기 위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돈에 대한 5가지 능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능력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자의 길로 안내할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들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익히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이 5가지 능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마련한 자산관리와 실전투자 돈 공부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